이리 오너라, 이리 오. 오늘 뭐 며칠 만에 녹음하는데 좀 소외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전략 쪽에서는 소외된 섹터들의 반등, 반격 이 정도를 여름 장세로 생각하고 있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훑어보고 있어요. 아까 조선은 잠깐 할게 했고, 금융은 좀 길게 우리 전배순 연구원이 발간 자료 준비했는데 우려의 벽을 넘어서 은행, 증권, 보험 다 정리한 자료고,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저번 주에 하여튼 주말에 미래에셋 대우가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전배순 연구원은 미래에셋 대우, 증권주랑 또 삼성화재, 보험주에서 이런 것들을 토픽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들어보고 한번 저도 더 판단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전배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 프로데클로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며칠 방송을 못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그 센터장님하고 그때 이제 염동찬 연구원, 정다운 연구원 이제 같이 했던 방송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윤센이 그 현대차 뭐 자동차 업종 좀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뭐 생각이 다른 분도 분명히 계시긴 했지만 논리적이고 좀 방송 내용이 좀 너무 좋았다고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또 자동차 업종의 주가 좀 많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좀 좋았다라는 좀 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한 분이 예전에 그 저희 2017년도 말부터 저희가 이제 이리온 사실 그 전부터 하긴 했는데, 최종연구원 그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모든 편을 다 2번씩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무료로 지금 이렇게 이리온 좀 방송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의견이 좀 달려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최대한 빨리 좀 얘기 좀 들어보고 하려는 거여서 금융 얘기 좀 해줄래요? 네, 그 자료는 이제 그 제목은 우려의 벽을 넘어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우려들로 인해서 사실 시장을 지금 계속 못 따라가고 있는 게 금융주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 대표적인 가치주죠. 네, 소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소타이틀을 달고 이제 4페이지부터 출발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4페이지의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시장 대비 코로나 이제 우려로 인해서 먼저 금융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은 거의 이제 연초 레벨까지 올라왔지만 금융주 평균적으로 금융업종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럴까? 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이제 뭐 도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금융위기 때랑은 좀 분명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는 그 옆에 같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졌던 폭도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반등할 때도 크게 소외되진 않았었는데, 왜 이번 위기에는 이런 양상이 나타날까라는 게 사실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봤던 부분인 거고, 그 당시는 이제 그 위기의 본질이 사실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 위기가 이제 해결의 징후가 보였던, 가령 뭐 이제 구제금융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금융권 내 뭐 자본 확충이 실시가 됐다든지 이런 일종의 이제 처방이 있은 이후로는 금융주에 대한 이제 우려가 없어지면서 지금 빨리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전히 우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소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 충격 자체가 뭔가 금융권 내부가 아닌 결국은 이제 경기의 위축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금융지표들은 다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지만 아직 뭔가 이 금융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에 대한 수위가 여전히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절대적으로 낮아진 금리가 언제쯤 다시 좀 정상화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결국 이제 이 금리는 금융주의 입장에서 금융회사들의 보면 이제 운용 수익률인 건데, 일단 운용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경기 자체가 그 옆에 5페이지 그림 3번 보시면은 뭐 한은이나 이런 곳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크게 반등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또 보면 전망치에 대한 기대가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고 이러한 그 위기 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융회사들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의 크기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처방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금융주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지우기 조금 그 부족하고 그다음에 금융주 자체적으로 좀 많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요인들이 여전히 잔재해 있는 게 지금의 금융주의 소외의 그런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별로 간단하게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6페이지, 7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종의 이제 그 리스크들의 수위가 계속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행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후로 그 전체적인 대출 차주의 건전성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국면인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버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결국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결국 은행들의 그런 수익성을 좀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 이게 아직 해소되지 이게 않았다라는 문제인데 거고요. 그냥 전반적인 경우에 딱 생각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적응해 가는 것 같아? 그거를 예상하기가 사실 힘들고 어렵지. 또 이게 재확산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좀 더 부도율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신용위험의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은행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뭐 서베이나 이런 거를 봐도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다라는 거는 부인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은행주를 지금 누르고 있는 은행주가 제일 네. 이게 이거에 취약한 것 같고. 근본적인 요인인 거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을 포함해서 사실 자금의 흐름은 상당히 지금 이제 역동적이거든요. 근데도 사실 주가가 시장만큼 못 따라오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 증권사들이 늘려왔던 자금들이 투여된 쪽들이 사실 뭐 대체 투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 자산들인데 이런 거랑 관련된 리스크가 또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뭐 해외 부동산으로 한정을 한다면은 해외 상업용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 뭐 리조트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그쪽이 결국 또 코로나의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된 부분에서 또 관련 리스크가 좀 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리스크를 꼽을 수가 있는 거고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 그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뭐 외부 활동도 좀 줄어들고 또 병원도 잘 안 가고 이러면서 좀 지표들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운용 수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은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보험 영업이익의 적자를 투자 영업이익으로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 만회할 수 있는 규모가 추세적으로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또 부담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결국 전반적인 금융업종이 시장을 조금 언더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리스크들이 뭐 조금 이제 뭐 완화가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말씀드릴 실적을 통해서 조금 이제 오히려 수익성에 그런 큰 훼손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저는 뭐 반대로 조금 이 지금까지 눌려왔던 그런 할인 요인들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을 좀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자료의 사실 이 자료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모닝미팅 때 얘기를 했던 게 저번 주에 전략 쪽에서 저 임 차장은 알겠지만 좀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아주 극단적으로만 카카오 네이버만 갖고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나머지들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아서 여름 시즌에는 뭐 자동차, 금융주들 그리고 뭐 심지어 조선 소재까지도 한번 움직여주는 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의 어떤 확률 뭐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데 그랬을 때 가치주에 가장 가까운 게 지금 현재 금융주거든 내 생각에는. 이 공통적으로 지금 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은행주 0.3배 뭐 증권주도 0.5배 보험주는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전히 0.5배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지까지 시장을 이제 못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못 따라온 이유들을 분해해 봤더니 그렇죠. 예. 금융이랑 네. 그러니까 내 결론은 금융이랑 아까 말했던 시크릿칼 이 두 가지 여기 싼 주식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망하는 거냐? 뭐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안 망한다면 이게 좋아진다를 떠나서 좀 복원되는 그림이 나와지면 지수가 좀 애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좀 해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시장 대비 그 괴리가 벌어지기보다는 저는 조금은 더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공감은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냥. 그리고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뭐 이제 회사들의 수익성이나
아니면 실적 동향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충분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미 주가는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아닌가. 내가 중요한 말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있습니다. 전매순 연구원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매순 연구원이 나한테 미래에셋대우랑 삼성화재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를 얘기해. 이런 거 다 무려 반영한 정도 수준이다 지금. 근데도 손들이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뭐 굳이 더 좋아 보이는 이제 부분들이 다른 이제 섹터에는 있는 거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잔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뭐 저는 이 시장 대비 초과 하락 이 폭이 그렇게 더 커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기저에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실적 추정과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에 대한 점검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오케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그걸 해봅시다. 은행, 증권, 보험을 정말 이런 우려가 다 반영되어 있는 레벨이라면 여기서 올 여름에 정말 여기서 한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시장을 이기는 어떤 키의 하나로서 이걸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은행부터 한번 쫙 살펴줘. 네, 그 이제 전체적으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임박을 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간단한 프리뷰를 해보고 이제 향후 전망을 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은행은 이제 타이틀처럼 우려 대비로는 좀 양호한 실적과 수익성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2분기에도 1분기에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사실 1분기에 그러면서 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2분기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물론 표면적인 수치는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추정치도 그렇고 시장의 예상치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조금 이제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충당금 많이 잡지 않겠어? 네, 그 배경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서 이제 작년 대비 분명히 대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특히 2분기부터는 아직 뭐 연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진 않았지만 뭐 해외도 그랬고 지금 국내 금융당국도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쌓고 가자라는 식의 분위기를 좀 지금 이제 조성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은행들도 좀 충당금을 적립을 할 건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표면적인 실적은 조금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주가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인식을 해야 되는 비용인 거고 이거를 뭐 연말에 가서 사실 더 큰 규모로 뭐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그 이미 조금 발생했고 거의 이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손 부담이라면은 뭐 먼저 조금 선제적으로 인식을 하고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있는 이게 부분입니다. 상식적인데 이제 사람들은 당장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괜히 찝찝한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은행주가 네. 그게 하나 좀 단점인 것 같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앞서 말씀대로 이제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0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맞아요. 네, 이게 여전히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이 간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해봐도 대부분의 기업 여신이나 아니면 가장 취약할 걸로 예상되는 이제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 레벨 정도면 상당 부분 부실을 지금 감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언하긴 어렵지만 가령 개인 사업자 대출로 한정을 한다면은 전체 그 자영업 대출 중에 한 30% 가까이 부실이 발생하는 것까지도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그런 주가 레벨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뭐 여기서 더 이제 큰 가치의 훼손이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지금은 줄어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그러면은 어떤 부분으로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12, 13페이지이고요. 이번 분기에도 그 순이자 마진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고 특히 이제 5월에는 50bp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하면 이제 마진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마진이 빠지게 되는 그 폭은 1분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는 오히려 좀 NIM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트렌드가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수신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저원가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현금을 맡겨놓고 있죠, 지금 네. 기업들이. 그래서 은행 입장에선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금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자금들이 이제 많이 혹시나 해서 다 현금 확보해놓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그림 21번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가상금리가 지금 많이 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달 원가 대비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나가면서 일종의 지금 이건 뭐 주택
대출과 관련된 규제 뭐 이런 영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마진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특히 하반기에는. 그리고 연말 연초로 가면은 오히려 좀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악재들이 지금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행 업종에 대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이익 감소는 불가피한데 또 이제 ROE 하락도 불가피한데 그 하락의 폭이 올해 제가 예상하고 있는 ROE 수준은 업종 기준으로 7%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 7% 내외 정도인데 지금 현재 PBR인 0.3배는 예상 수익성 대비 분명히 이제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그 4월 이후로 계속 이제 비중 확대 상향한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이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는 이제 신한지주하고 JB금융지주를 이제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의 은행주 은행 업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실적이나 아니면 수익성의 중요한 변수는 결국 그 대손 비용을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 그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대손 관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좀 두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 가령 뭐 충당금 대비 그 부실 여신 대비 충당금을 쌓아놓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은행들에게 저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은행을 좀 공격적으로 편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뭐 하나나 우리? 네, 반대로 뭐 단기적일 수는 있지만 은행주가 반등을 할 때는 사실 말씀 주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뭐 하나금융지주나 뭐 우리금융 같은 곳들이 좀 더 빨리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단기적이든 아니면 조금 이제 중기적이든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은 예상 수익성 대비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감익을 감안한 뭐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걸 좀 계산해 봐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도 5% 이상의 배당 수익률 기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뭐 충분한 앞서 이제 센터장님 말씀 주신 가치주 측면에서의 그런 메리트는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은행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안 좋은 건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숫자는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숫자 이렇게 잘 나오고 뭐 그렇다고 여행이나 이런 것처럼 적자나는 것도 아닌데 네. 주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정말 뭐 그렇다고 배당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좀 많이들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잘 나오는 뭐 배경 중에 하나가 예.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대손 부담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손은 지금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려가 사실 거의 좀 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주가는 이제 미래의 이익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많이 가는 자영업자 한 30%가 다 망하고 뭐 이런 걸 감안한 거죠. 지금 은행은 이미 그만큼은 손실을 본다. 은행이 대출 나간 것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인 실적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양호했지만 그렇지. 앞으로의 우려를 좀 더 반영을 하는 거고 또 이 은행의 대손이라는 그 비용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연체가 발생하고 또 이제 경제 주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충분히 악화된 이후에 후행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그러한 이제 뭐 우려나 기대는 항상 이 은행주 주가에는 좀 선반영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뭐 금융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근데 전매순 연구원 생각도 은행을 그냥 첫 번째로 놓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그러니까 이게 ROE 하락 기조로 이제 전환을 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그 뭐 부인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쟁 환경 자체도 뭐 최근에 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가 결국 진출하고자 하는 영역이 저희 금융과 이제 배치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향후의 성장성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일종의 그 주가 타겟 업종 기준으로는 0.35배 정도를 저는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7%의 지속 가능한 ROE 레벨을 한 20% 정도의 이제 할인율로 저는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할인율이 상당히 좀 높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높은 할인율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우려들을 저는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주가 수준은 이제 충분히 좀 저평가 영역으로 이미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업종 전체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이렇게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증권이잖아요. 네. 저번 주 후반부터 특히 종목을 딱 국한 미래에셋 네. 대우라는 한 종목에 굉장히 독보적으로 다 몰리고 있죠. 지금 뭐 기록을 했었고요. 아침 모닝 미팅에도 이런 중소형 증권들을 저희한테 물어봤지만 그냥 미래에셋 대우, 뭐 보험에서 삼성화재 뭐 이 정도 딱 국한한 이유가 좀 몰리는 느낌이 있어서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합시다. 예, 증권주. 네.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저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을 때 증권사들의 그 운용손익이 급감하면서 뭐 일부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2분기에는 이게 단순히 이제 이전 레벨을 반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거의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제 이 실적 시즌 전후했을 때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 중에서는 증권의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일정 부분 그걸 이제 반영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기도 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근데 3분기까지도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3분기까지 좀 이어지는 뭐 것 같아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 동학개미 운동의 분위기가 일단 이어지면서 7월 3분기니까 네, 7월 이후로도 7월 느낌이 3분기 숫자도 뭐 나쁘지 않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7월이래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이미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3Q에 있어서까지 브로커리지의 호조는 이어질 거고, 그리고 ELS 관련된 이 운용 포지션에 결국 이 수익이 계속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코스피도 그렇고 주요 지수들이 급격히 하락을 했던 게 사실 3월부터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ELS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한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조기 상한 요건 자체가 한 8월, 9월부터는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은 이때부터 발생하는 일이 이전에 그러니까 인식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연해서 한 번에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파생 운용 여건도 좀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수익가 운용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인 것 같고, 가령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21페이지에 40번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가령 뭐 한 8월에서 10월까지 지수가 1700 이상만 유지를 하면은 조기 상한 요건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큰 이쪽에서에 있어서의 그 실적 부담은 좀 덜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은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이익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할 수 있어서 사실 증권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증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종의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24, 25페이지에 이제 기술됐던 내용. 최근에 워낙 시끄럽잖아요, IB 쪽으로는. 네, 뭐 사모펀드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고요. 이제 몇 개 회사들, 라임 이후로도 몇 개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거랑 연계된 자금 흐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증권사 비즈니스랑 많이 좀 그 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령 이제 뭐 IB 쪽에서 결국 이쪽에 자금 공급 여건이 IB 수익에 또 중요한 변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대체 투자나 뭐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산들은 뭐 당장의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하진 않지만 결국은 그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규모로의 자금들이 자본력을 키워오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이쪽에 투자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랑 관련된 리스크도 지금 잔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 지난번 이제 연동창 위원이랑도 좀 같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세제 개편 체제가 조금 이 뭐 거래세 폐지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양도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은,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는 회전율이 거의 이제 시가총액 회전율이 1000%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증시의 강도가 조금 지속되는 거를 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뭐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이제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제 그 산정을 해봐도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뭐 거래대금이 여기서 크게 위축이 되지만 않는다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뭐 작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뭐 이익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회사들도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이제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얘기하는데 너무 미래에셋 대우만 혼자 독보적인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뭔지 오히려 프로데클러 네. 그게 질문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 대우 가니까 다른 증권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르게 가는 건지. 네. 그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규모나 외형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이제 그 규모를 기록을 해왔는데 수익성이 좀 낮다라는 이유로 좀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쌌거든. 네, 그게 분기별로 1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 때도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뭐 규모에 맞는 정도로 이제 조금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일종의 이제 정책적인 측면하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그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공정위 심사가 계속 그쵸. 진행되다 보니까 뭐 신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말이 참 부분들이 많았죠. 있었는데, 네. 네.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당장 뭐 발행업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자본 8조 이상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뭐 종합투자 계좌 IMA 같은 신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좀 올리는데 일조를 한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이건 아직 이제 구체화되거나 그런 그림은 아닌데 그래도 이 네이버랑 일종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제휴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최근에 이제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뭐 네이버 주가나 뭐 이런 네이버의 가치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프리미엄을 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업종 내에서 좀 독보적인 주가 트렌드를 보여주는 배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이 요인들이 뭐 앞으로도 크게 뭐 이제 뭐 벗어나거나 이렇게 큰 뭐 불확실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업종이 좋아질 때 대표주를 이제 좀 의미 있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래에셋 대우를 이제 기존 계속 이제 탑픽스로 유지를 하고, 이번에 새로 근데 또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금융지주인데요. 그치. 네,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싸죠. 네, 0.5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경상적인 ROE는 뭐 10% 이상의 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임에도 이렇게 밸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2분기부터는 아마 이 높은 수익성의 기조로 복귀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금융지주도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잠깐 우리 청취자들이 일반 투자도 많으니까 네. 증권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첫째, 네. 저희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문제되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네. 자꾸 그거와 연동시켜서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증권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제가 저번주에 콜을 했더니 네. 일반 투자분들은 그냥 근데 과거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 전배순연과. 그러니까 미래에셋 대우는 어떻게 본다면 또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대? 그렇죠. 예. 그거에 상당히 흥분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근데 의외로 또 다른 증권주들을 막 같이 지르는 분위기인데 이게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중소형주 증권주를 바스켓 사가지고 한번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해볼까 질문해서 나는 노했는데 같이 전배수 연구원이랑 좀 같이 얘기하던 곳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때? 전배수 연구원이 한번.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증권주 투자나 제가 뭐 해야 되는 분석이 조금 힘든 부분은 시장의 이 흐름과 여전히 밀접하게 많이 연계가 돼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말씀 주신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증권사처럼 이제 사업 영역이 좀 다각화가 좀 덜 되다 보니까 뭐 여전히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좀 높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지금 2200 거의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뭐 이 선도 증권사들보다 주가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은 중소형 증권사들을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예. 코스닥이 한번 랠리 나온 뒤에 중소형 증권자 한번 올라갔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네. 옛날 기억에 이거 한 방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이제 의견을 제시는 드리는데, 다만
얼마만큼의 지속 가능성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뭐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공식적으로 분석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대형 증권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사실 미래에셋대우가 그 이제 천병 역할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좀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증권사의 일종의 뭐 좀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까지로 또 지금 이제 확장이 좀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프리미엄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 이제 그 초대형 IB들도 조금 계속적으로 뭔가 이 시장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업무 범위를 확대해 왔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제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좀 계산을 해봐도 이게 브로커리지랑 신용 비중을 합치면은 브로커리지 비중은 뭐 지금 20%대로 떨어졌거든요. 예전에 한 50%대 되던 게. 근데 신용 뭐 차장님 계시지만 네. 저희 대부분 실질적인 수익은 신용에서 사실 발생을 그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비중이 최근에 급격히 올라오면서 그거를 사실 두 포션을 합치면은 여전히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변동성을 가져오는 요인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트레이딩 사이드에서도 ELS랑 관련된 수익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시장 환경에 조금 이제 노출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주 보다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기로는 증권주가 보면 지금 마치 그 테마주처럼 한 증권주 가면 다 가고 예. 근데 요즘에 와서는 완전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미래랑 키움은 또 주가 잘 가는데 의외로 또 삼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미래는 보니까 이번에 좀 그런 이슈가 예.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만약에 한 5년 전, 10년 전이었으면요. 제 생각에는 증권 업종 지수가 지금 코스피 올라온 것 이상으로 올라왔어야지 사실 정상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 당시는 뭐 10조만 넘어도 맞아요. 양호한 거래 지금 2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여전히 있는 거는 그럼 어떤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 투자 활동과 운용 활동과 관련된 자본이 투여된 부분에서 지금 뭔가 조금 점검이 필요하고 조금 리스크에 대한 그 수위를 투자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오히려 방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어쨌든 어느 종목이 가면 좀 따라는 가더라도 네. 차별화되는 거는 계속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업종 내에서 좀 불가피한 현상일 것 같고 뭐 타 업종도 조금 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요. 좀 네. 양극화 양극화는. 내지는 좀 수익성의 쏠림 내지는 이런 격차는 조금 뭐 부인하기 힘든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잘 골라야 되겠네요, 진짜 업종에서. 그럴 것 오늘도 같아요. 뭐 네. 대놓고 말하면 뭐 증권주도 미래에셋대우 한국빈치 정도 네. 예, 손보주를 얘기했는데 다음으로 보는 게 손보주인데 여기도 네. 삼성화재와 DB 손보 이 정도 이유가 이제 자동차 손해율 이거니까 네, 조금 저는 이제 손해보험은 처음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뭐 아직 살펴보고 있고 좀 이제 찾아보고 있고 이제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한 영역들은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그 그림을 조금 말씀드리면 2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은 손해보험사들도 상당히 양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한 15에서 25% 정도 증이익을 기록을 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부분인데 좀 명확하고 가시성 있게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보험 쪽에서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흐름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코로나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이제 작용. 근데 최근에는 근데 그래도 좀 저희가 좀 뭐 여행도 좀 가고 이제 주말에 차량도 좀 많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손해율이 낮아질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보험료를 작년부터 해서 이제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년 초까지 인상한 보험료의 누적 인상률을 보면 31페이지에 그림 68번에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7, 8% 정도 되는 보험료 인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은 똑같은 손해액이 발생해도 손해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올해 초까지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손해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
두 번째는 이 그 사업 비율이란 게 있거든요. 보험사들이 인식하는 일종의 그 비용인데 그 이 사업 비율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지금 조금 하락하는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한 2, 3년 동안 조금 그 과잉 경쟁 양상을 보였던 일종의 장기보험 쪽에서 경쟁이 완화됨에 따라서 지금 뭐 신계약 규모도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관련된 이제 지출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최근 한 1, 2년 정도 많이 안 좋았었던 보험 영업이익을 좀 개선시키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을 조금 이제 올려주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1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 그리고 뭐 한 하반기 정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림인 것 같아서 보험업종을 처음 분석하면서 저는 이제 수익성 개선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보험주도 전체적인 뭐 이익의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익의 개선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선호도를 높여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부터의 그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은 수익성 경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수익성 경쟁에 좀 유리한 회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효율성 지표들이 가장 우수한 회사들을 좀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사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장기 위험 손해율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어서 뭐 삼성화재가 잘 하고 있는 뭐 이제 언더라이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휘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가장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를 이제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삼성화재랑 똑같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 비율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성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이제 손해보험 업종 중에서는 이제 선호주로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자료를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더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다 한 것 같아요. 뭐 핵심적인 포인트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이렇게 좀 많이 소외돼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실적을 좀 더 면밀히 점검을 더 봐야 된다? 해보고 정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혹시나 구조적으로 생겨도 이거는 네. 살아남을 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나 리스크를 반영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인가 이런 것들을 결국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결론은 그렇게 수익성의 훼손이 지금 적어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주가는 이미 상당한 지금 저평가 영역에 다들 진입을 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보니까 내가 보면 증권, 손보, 은행 순인 것 같고 업종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봐서도 그렇고 이제 향후에 뭐 수익성 트렌드를 봐도 그렇고. 근데 은행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워낙 그쵸. 좀 이제 싸죠. 계속 소외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뭐 이 가치주 뭐 혹은 배당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더 크게 이렇게 할인을 받을 폭은 좀 적지 않나. 그러니까 큰 리스크는 지금 없는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 차장은 혹시 오래간만에 녹음했는데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아니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특히 증권주 되게 계속 관심 많으세요,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예. 금융주에서 그나마 증권주가 좀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사실 보험은 거의 관심 없으시고 의외로 은행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이제 은행은 항상 물어보는 게 배당 계속 줄 것 같냐, 이 배당 수익률이 유지될 것 같냐. 왜냐면 배당 투자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은행주 투자하실 때. 근데 걱정이 유지될지가 좀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주가 좀 부진한 이유이기도 한데 뭐 이제 곧 특정 회사는 이제 중간 배당을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한데 이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배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주가를 좀 많이 누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추정하고 있는 올해 그 이익 감소를 감안하고 작년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올해 한 10% 정도의 감익을 가정하면은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6%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한 5%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제로금리 시대에서 충분한 이제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그 배당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좀 완화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간 제가 저번 주 이후로 좀 소외되었던 것들을 뒤져보면서 좀 더 하고 있는데 정말 충분히 싸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관심은 여전히 없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이런 쪽으로 한번 순환이 안 돌면 시장이 좀 막히겠죠. 지금 올라왔던 것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반경이 나와주면 좀 지수가 한번 더 올라간다가 저희 생각인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조금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은행주나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못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사태의 장기화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도 다 알고 있고. 네,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상당히 막혔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근데 금융주가 만약에 조금 더 움직이는 타이밍이 된다면은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더 탄력을 강하게 받을 네, 수 있는 맞아요. 뭐 그런 이제 뭐 힌트로도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그 생각이 어째 내 생각이 빗나가고 다 같이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2200이 별 숫자가 아닌데 네. 상당히들 이제 경고할 정도로 두려워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2200 왔는데 자동차가 시동은 건 것 같은데 김선생님 말씀대로 다른 게 지금 전혀 이게 시동을 못 거니까 근데 좀 뭐 순서는 이럴 것 같아요. 자동차,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아니 뭐 미래에스테오 같은 거 시동 걸린 거지 뭐.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맞아요. 걸렸고 타 금융주는 조금 늦게 걸릴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네. 네. 저런 거 다 은행. 따져봐도 삼성화재 같은 거 진짜 싸던데 보니까 일단 그런 거지. 그러다가 이제 더 확산되면 이제 뭐 IT에서도 약간 뭐 밑으로 좀 내려 전기 네. 뭐 이런 것들도 갈 수 있고 우리 커버리지 종목들이니까 또 대형주들 중에서 하면 네. 저 밑에 뭐 있을까요? 뭐 화학, 뭐 조선 이런 것들도 네. 한 번씩 움직여주면 지수가 한 2,300 이렇게 가주겠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못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게 그냥 뭐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뭐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카카오를 막 지르는 타임 같지는 않거든. 누구보다 그 종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니까 오해들 하시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 저기 너 카카오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2,200에서 만약에 2,300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금융주에 한정해서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은행주 0.3배인데 0.35배만 가도 20%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싸한 거야. 이게 그렇게 말하면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거죠. 혼자서 계산한 거야. 20%도 아니야. 일단 그리고 10% 뭐 15% 했더니 2,000 지금 보험주도 0.5배고요. 그러니까. 예, 손보주 같은 경우도 뭐 ROE 10% 아니, 이 업종이 가까이 나올 수도 뭐 있는. 굿인더스트리는 아닌데 네. 싸도 너무 싸져 있는데 이런 거 약간 복원해줘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지수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럴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냥. 금융주가 좀 정상화된다면 그 사장님 말씀하신 그거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그 이상을 기여할 수 나는 있는 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번 주에는 약간 여러 군데 얘기를 해보는데 분위기들이 되게 조심스러워들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불확실성을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예. 어느 날 딱 촉발되는 순간 슈팅이야.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냐 보통? 미래에셋대가 여기 보여줬던 것 같아. 딱 촉발되는 순간 슈팅이 나오고 현대차도 촉발되는 순간 슈팅이 나온 네. 거거든. 근데 이제 나머지들까지 그런 게 나오냐 아니냐는 좀 지켜봐야겠죠. 금융주도 너무 많이 소외를 지금 받아왔기 때문에 뭐 조금 조금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줘도 어디 금융주 얘기하면 요즘 이제 다 금융회사들 없어지고 이제 카카오가 은행 될 거고 다 이 얘기 하단 말이야 이제. 근데 너무 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좀 우리는 좀 이쪽도 보자인데 봅시다 뭐.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 이리온